네, 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 볼 텐데 탄핵 정국 속에서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열리는데요. 바로 조금 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끝났기 때문에 아직 목소리가 다 들어오지 않았는데, 자, 윤지영 기자, 일단 지금 어떤 내용들을 이재명 대표가 했죠? 주요 발언 정리해 볼까요? 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서 좀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한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12.3 비상계엄을 대통령의 친위 군사 쿠데타라고 비판하면서 네. 헌정 파괴 세력이 여전히 반란과 퇴행을 계속하고 있지만 우리의 민주주의는 혼란을 걷어내고 밝은 미래와 활기찬 희망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재 청년 세대들이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처럼 극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공정 성장을 강조했는데요. 앞서서 신년 기자간담회와 마찬가지로 분배보다는 좀 성장에 방점을 찍은 것입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이를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모두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만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장시간 노동과 노동 착취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 자체가 형용 모순이다라고 밝혀서요. 이 반도체 산업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듯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최소 30조 원의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임기 중에 국민투표로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좀 많은 의제들을 좀 던진 것 같고 실현해 보겠다, 추진해 보겠다 얘기를 던졌는데 마지막에 또 국민 소환제 이런 것까지 좀 얘기를 던졌는데, 자, 박상수 대변인님, 일단은 탄핵 정국과 맞물려서 조기 대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또 나온 발언들이라 하나하나 좀 주목받을 것 같은데 먼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일단은 국민소환제 이야기가 가장 좀 인상적이었어요. 네. 네,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사실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있었을 때 그 당시 이제 전당대회에서 네.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후보 시절에 국민소환제를 내세웠죠. 예, 그랬는데 국민소환제를 하게 됐을 때 아마 그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인물이 뭐 누굽니까? 우리 당 인사들에게는 어. 이재명 대표가 떠오르죠. 예, 예. 그래서 사실 본인이 이미 예전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한 네. 공약을 내세운 적이 있는데 막상 본인이 체포돼야 되는 상황에 몰렸을 때 그 불체포 특권 포기 이야기, 그때도 국회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체포되는 상황에 내몰렸을 때 그 불체포 특권 포기를 실현하지 않았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그 경험이 이미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국민 소환을 당할 수 있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하겠다면 저는 굉장히 박수를 쳐줄 만한 일이다. 그래서 이 국민 소환제 도입에 대해서도 예전에 불체포 특권처럼 시건이 되지 않고 네. 정치개혁은 정말 실천이 중요하거든요. 국민들은 이러한 정치개혁에 대한 수없이 많은 말들을 들어왔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가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맨날 똑같았지.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그것을 실천하는 한번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네. 우리 당에서도 나름대로 그러한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화답하는 목소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성치훈 부회장님, 일단은 바로 뭐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벌써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인데도 대권 후보, 대선 후보 같았다 이런 평가가 바로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2025년 첫 연설이기도 하고 또 12.3 비상계엄 이후 이재명 대표의 첫 연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그 이후에 사실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시죠. 민생은 너무 어려워졌고 경제 지표들은 다 추락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국민들에게 좀 2025년 첫 연설로서 희망의 메시지를 좀 드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 메시지보다는 정책적 메시지가 많이 담긴 것은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국민의힘 대표 연설을 하게 될 텐데 이런 뭐 정치적, 정쟁적 요소를 좀 많이 하기보다는 국민들께 정책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2025년에 대한민국을 다시 이끌어갈 것인지를 좀 보여주는 이런 정책적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연설이 정책에 좀 중심이 쏠린 것은 아주 적절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적 메시지 중에서는 이 헌정 질서의 파괴에 대해서 우려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12.3 비상계엄 이후 어느 나라나 뭐 이 정도의 사건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그 나라의 민주주의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사법부에 대한 공격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이거를 막아내겠다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는 이제 정책의 방점이 찍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를 좀 더 확장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질수록 친명, 비명 간 갈등이 격화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게 최근에 지금 기류인데 오늘 아침엔요 친문계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앞서 나가고 있지만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된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요리 하나만 보고 국민들이 손을 뻗겠습니까? 아니면 다양한 요리가 있을 때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 요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국민들이라도 다른 요리를 보면서 그 식당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상에 올라와 있는 네. 요리가 맛있는 요리가 많이 올라오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 맛있는 요리 중에 하나로 당신도 뛰어드시오라는 요구가 있으면 그래도 막 거절하실 거예요? 그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식당을 함께 만들어야죠. 거기에 필요한 역할이 있으면 제가 할 수 있는 뭐 역할이 어떤 건지 그건 앞으로 계속 찾아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네, 상대당에서 어떻게 지금 이걸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먼저 여쭤볼 텐데 일단은 민주당이 지난주에 김 전 지사 복당을 좀 승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대선이 열리면 나가겠다고 바로 선언한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번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된다면 양당에서 바라는 바가 있어요. 사실 상대당에 대해서. 네. 민주당이 우리 당에 바라는 거는 극우적인 후보가 출마하기를 원하고 우리 당이 민주당에 바라는 것은 이재명 1극 체제로 이재명 추대식이 열리기를 바라죠. 그런데 김경수 후보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경계가 되는 상황이죠. 만약에 이것이 예를 들어 지난번 전당대회처럼 김두관 의원처럼 약간 이렇게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난다. 그러면 뭐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김경수 정도 되는 인물이 나와도 이렇게 민주당은 일극 체제가 완성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정도도 우리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김경수 전 지사가 진짜 이런 어떤 돌풍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어떤 호각의 싸움을 보여준다. 이러면 민주당 전당대회에 굉장히 많은 그 시선이 가게 될 겁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 역시 그러한 지점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환영한다라는 메시지를 저는 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의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도 뭔가 내부적인 어떠한 그래도 해볼 만한 최소한 한 7대3, 6대4 정도의 경쟁은 있어야 본인이 이제 본선 경쟁력을 가진다라는 걸 저는 모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김두관 의원 때처럼 그냥 한 9대1 막 이런 식의 전당대회 때요? 전당대회처럼 그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우리 당에게는 또 좋은 그러한 일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송춘부 위원장님. 일단은 김 전 지사의 오늘 발언 좀 해석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이 박상수 대변인의 어떤 얘기에 뭐 조기 대선 열릴 시에 어떤 양당에서 이런 인물들 바란다고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지요? 일단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히 우리 당이 좋은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필요한 것이고 그 변호사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이재명 후보 단일 체제면 아무래도 다양한 공격들에게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그런 차원이신 네.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김경수 전 지사나 뭐 김동연 지사 이런 분들이 목소리를 높여가는 과정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분들이 지금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다소 좀 거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이나 지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뭐 좀 유감, 뭐 반성 이런 것들을 좀 메시지를 내셨거든요. 네, 오늘 나왔죠? 그런 메시지처럼 그렇다면 그때 주류였던 김경수 지사나 이런 분들이 같이 반성의 메시지를 내면서 이런 목소리를 내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 지난 대선의 책임론을 이재명 대표에게 넘긴다거나
사실 지난 대선의 패배의 책임은 문재인 정부의 책임, 이재명 대표의 책임 다 양측 모두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서로 책임 공방으로 흐르게 하는 논쟁을 이끌어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네. 서로 우리가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좀 더 잘못했으니 같이 좀 더 잘해보자라는 메시지를 던져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김경수 지사가 오늘 대통령이 나온 메시지를 좀 참고해서 김경수 지사뿐 아니라 뭐 임종석 전 실장도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네. 신문진영이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내야 친명계에서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 지금처럼 거친 방식을 내게 된다면은 아마 그 갈등만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다 감안해서 메시지를 내게 된다면 지금 이제 좀 불거지고 있는 갈등들은 더 큰 민주당이 되기 위한 좀 어느 정도의 진통일 뿐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좀 더 좋은 통합의 메시지를 이끌어 가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최근 행보 또 견제도 많은데 특히나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투토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강한 견제구를 계속해서 연달아 날렸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의 전매 특허인 오락가락 정치가 점입가경입니다. 보고 있는 국민들이 어지러울 지경입니다. 52시간 예외 조항 하나에도 우왕좌왕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이재명 표 우클릭에 냉소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5년 내 3% 경제성장 달성, 장밋빛 청사진만 내놓고 있는데 이런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과거 이재명 대표는 재벌체제 해체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국민을 속이기 위해 자신마저도 속이려는 것입니까? 리플리 증후군의 또 다른 거짓말로 보일 뿐입니다. 네, 당 내는 물론이고 이렇게 당 외 뭐 상대당에서 굉장히 공세수를 높였는데 송치훈 부의장님 일단은 국민의힘 투톱에서 굉장히 공세를 많이 부어보았습니다. 오늘 교섭단체 연설 관련한 내용이 가기도 하고요. 아니 이전에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정책에 대해서 계속 좌파다, 사회주의 정당이다 이렇게 몰아가더니 조금 좀 유연한 모습을 보이니까 갑자기 우클릭, 오락가락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게 저희의 정책이 좀 국민의힘의 정책과 좀 맞닿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하면 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환영하면서 그 마음 변치 않길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또 아니면은 세부적으로 대체 어디까지 우클릭하는 거냐, 어디까지 중도적 정책을 원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 것이 국민들 듣기에 좋은 것이지 너 또 거짓말하는 거지, 너 지금까지 거짓말했지, 너 거짓말 또 하는 거 우리 안 믿어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앞으로 정치라는 게 아무리 윤석열 정부에서 이 정치라는 게 사라지고 정치적 협상이라는 게 실종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2025년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국민들께는 우리 협상할 수 있다는 여지를 좀 보여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러면 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좀 환영의 메시지나 앞으로 우리도 그런 거든 수용할 테니 이런 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뭐 좀 찬성하는 것도 얘기하고 반대하는 것도 얘기하면서 정치를 회복시키기 위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저렇게 공격하시는 모습 국민들께서는 여전히 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추구해왔던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입법부를 인정하지 않는 독불 장군의 정치를 이어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리고 보시는 화면이 서울구치소 앞인데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러 명이 일단 서울구치소를 쳐서 윤 대통령과 접견하고 있어서 조금 잠시 뒤에 아마 나와서 브리핑을 할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계속 한번 주시해 보겠고요. 일단 윤 전 기자, 일단 그 김경수 전 지사뿐만 아니라 성치훈 부의장이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친명계를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주말 사이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 친명계에서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친명 비명이 이 갈등이 점점 극화되는 양상에서 임종석 전 실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등 모두 나서달라고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인격적 공격을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밝히면서요. 이 대표 옆에서 아첨하는 사람들이 한 표도 더 벌어오지 못한다. 갈라치고 비아냥대며 왜 애써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지 안타깝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대선 때 얘기를 했는데 지난 대선 때도 빨간불이 깜빡이는데 앞만 보고 갔다면서 언론과 여론조사가 지속해서 경고음을 보냈지만 무시했다. 이번에는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네. 자, 박성세 의원님 일단 상대당 입장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아첨이라고 표현까지 쓴 거는 굉장히 좀 센 것 같아요.
네, 그래 뭐 사실 이재명 일극 체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느끼고 있잖아요. 사실 그 아버지 이재명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점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조금 상식적인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당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민주당이 상식적인 모습을 나타낼수록 약간 걱정스러운 면이 있는데 또 지금 성치훈 부회장님께서 이렇게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좀 눌러주는 모습을 보니까 약간 또 안심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 약간 좀 안도가 되는 면도 있고, 네. 예, 이 이재명 대표가 계속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일극체제로 가주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혀 나쁘질 않아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다른 방송들에서 이렇게 또 만나는데 소위 말하는 친명계 패널이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그 이재명계가 굉장히 그 핍박을 당했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많은 핍박을 당했는데 어느 정도였냐, 뭐 수사를 받고 하는데 누구 하나 의원 중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당시 그 대구시장이었던 우리 당의 권영진 의원, 네. 권영진 의원이 탄원서 써준 게 그렇게 고마웠더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래도 한동훈계는 그래도 한 20명 가까이 있지 않느냐, 자기들은 한 명도 없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했으면 이재명 대표가 과연 대선에서 졌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패배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또 다른 방송에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다른 또 이제 약간 그분은 이제 친문 계열 패널인 것 같은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의 나쁜 인기를 극복하고 대통령이 됐던 걸 생각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지지율을 생각하면 그 정도 지지율이 대선에서 이기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이재명 계열이 그렇게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대선 패배의 원인을 민주당 내에서는 이렇게 각자 보고 있구나.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 제대로 실정을 했고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내가 졌다. 그 문재인 대통령 계열, 친문 계열은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수준의 돌파력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졌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왜 2022년에 패배했는가를 가지고 친문과 친명이 싸움을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이제 그 현재 친문 친명의 갈등의 뿌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성춘 부회장님 일단 두 말씀을 좀 분석하셨는데 말씀하신 두 갈래 분석이 다 종합돼서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싶기도 해요. 예, 뭐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타이밍은 남 탓할 때가 아니라 서로 내 탓할 때이기 때문인 건데 네. 아까 말씀드린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내 탓도 있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화답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으니 이제 친문계 인사들도 저는 메시지가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친명계 좀 이거에 대해서 좀 발끈하시는 친명계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격한 표현 쓰는 분들도 있고요.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자제하는 메시지를 계속 던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서는 뭐 문재인 정부 탓 그리고 뭐 이전 노무현 정부에 대한 뭐 모욕적 발언을 하셨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좀 더 자주 자제시키는 발언들을 저는 반복적으로 더 유연하게 계속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왜냐하면 지금의 주류 세력은 결국 이재명 친명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갈등은 결국 쌍방이라고 봅니다만 거기서 누가 더 큰 책임이 있나, 누가 조금이라도 더 책임이 있나는 더 큰 권력을 쥐고 있는 쪽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상황에서 갈등이 결국 진통으로 끝나지 않고 그냥 분열로 간다면은 더 큰 권력을 갖고 있던 친명 쪽의 책임이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좀 더 유연한 메시지를 계속 내주셔야 이 진통이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그리고 친명계 인사들의 어떤 향후 행보 메시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